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 미술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성 미술가의 삶과 작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여성 미술가입니다. 사실 루이스 부르주아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많은 여성 작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성 미술가들은 자신이 뭔가를 창작하는 작가인 동시에 아내 혹은 작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딸 아니면 작가인 동시에 엄마 뭐 이런 식의 작가라는 하나의 정체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20세기 동안에는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신의 직업 따로,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삶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두 개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실제 슈퍼우먼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잘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가의 선택이 주어지면 많은 여성들이 전문가와 여성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의 결과 특히 여성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뭔가 모순 혹은 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문제의식으로 해서 작업을 전개한 여성 미술가가 오늘 살펴볼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미술가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굉장히 이제 흑백 사진이고 나이가 드신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거의 한 100살을 사세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사진들도 있지만 그 나이가 드셨을 때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이분은 젊어서부터 이 여성의 이 삶의 문제 혹은 여성에게 사회가 부과하는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여성의 집, 그러니까 팜메송이라고 하는 작품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팜메송이면 여성의 집이 아니라 여성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성의 집과 여성 집이 다르냐면 여성을 가정과 동일시하는 어떤 사회적 시각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작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성의 집보다는 여성 집, 여성 하이픈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이렇게 이제 제목이 굳어져 버려서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사실 이 작가의 그림을 보면 이제 하반신은 여성의 생식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성인 게 너무 분명하죠. 여성을 지금 형상화한 건데 이 윗부분을 보시면 팔도 있는데 상반신과 특히 머리, 얼굴 이 부분이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성의 머리나 얼굴,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여성이 사유 가능한 인간이다.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고 여성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식기 부분과 그 다음에 집을 잘 돌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머리만 있으면 된다. 여성은 곧 가정이다. 뭐 이런 자연스러운 동일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4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이 작품에 대한 해석 혹은 비평이 굉장히 작가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평가들은 이런 작업을 이 작가도 여성과 가정을
동일시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작업을 보시면 이게 뭐야, 왜 이런 작업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작가가 원래 자기 집이 대대로 테피스트리를 짜는 공장 이런 걸 운영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테피스트리 도안을 하고 이렇게 짜고 뭐 색채를 배분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미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 등을 통해 익힌 모든 것이 사실은 요 팜메송 연작 속에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작가는 원래는 조각이나 뭐 설치로 훨씬 더 유명하지만 실제 드로잉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또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서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이 작가가 뭔가 이렇게 형상화를 하고 드로잉을 잘하고 이런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작가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더 좋죠. 사실 이 작업은 뭐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반신의 여성 몸에 이렇게 집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왜 여성의 상반신, 특히 머리 부분에 집을 얹어 놓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잘 보시면 그림을 먼저 볼게요. 다들 하반신은 여성인데 상반신은 집이, 특히 얼굴 부분에 집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보시면 문이 다 꼭 닫혀 있고요. 여긴 아예 창문도 없고 창문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작고 다 닫혀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어떤 비평가가 여성의 세계가 여기에 있다. 여성은 이게 너무 직역이라 좀 그런데 굴뚝에서 명랑하게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묘사를 해놨고, 머리가 있을 자리에 집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가족 전체가 여성의 가정 생활을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여성의 삶은 곧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가정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이 뭐 굴뚝에서 명랑하게 솟아나오는 연기라기보다는 이걸 하나의 모자 장식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자는 얼굴 부분을 다 가리고 있는데 이 모자가 사실은 집이고, 집이라는 족쇄가 여성의 머리, 얼굴, 그러니까 여성의 생각이나 정체성 모두를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작가의 작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성과 가정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자, 이처럼 초기 작업이 굉장히 많은 오해 그리고 이렇게 어떤 편견에 의해서 잘못 독해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부르주아의 작품에서 소위 젠더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젠더의 정치학, 실제로 여성에 대한 특정한 편견이 있고 여성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부르주아의 회고전, 그러니까 1990년 이후쯤 돼서 거의 이제 인정받고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페미니즘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 성을 양분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성적 차이를 구분하고, 그래서 남성에겐 이런 작업, 여성에겐 이런 작업, 이런 걸 나누는 게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연구가 80년대, 90년대 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소개가 되면서 부르주아의 작업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전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자전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하면 프리다 칼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프리다 칼로는 주로 회화 작업을 했지만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개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묘한 작업들을 실제로 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세기의 부르주아는 회화, 조각, 설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술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연 개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1911년 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리의 거의 정남쪽에 엉또니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부모님이 그 테피스트리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 테피스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테피스트리는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바닥에 까는 뭐 카페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테피스트리는 바닥을 까는 깔개라기보다는 이렇게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이 굉장히 춥고 습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외풍을 막고 이 습기를 좀 이렇게 없애야만 하는데 테피스트리가 사실은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벽에 테피스트리를 걸어놓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 기능 플러스 장식적인 효과도 반드시 갖추어야만 했기에 테피스트리를 제조한다, 수선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면모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에 이미 미술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실제로 테피스트리 제작에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뛰어나고 영리한 딸이 보기에 가정이 뭔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니까 니들은 나를 반드시 존경해야 돼. 이런 입장을 모든 가족에게 내보였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제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권위적인 아버지들은 엄마 말고 항상 정부를 두죠. 그래서 항상 그 정부 문제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는 일이 많았고 다투다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계속 억압하고 억누르려 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았고 엄마는 늘 울거나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라게 된 루이스 부르주아는 항상 가족, 엄마, 이 왜 아버지에게만 모든 권한을 줄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사실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는데 엄마 아버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니와 남동생도 불안한 가정 상황 때문에 다들 원만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계속 뭔가 성적인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동생은 힘들어하다가 이제 약물에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더 이상 그 예측 불가능한 삶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정감 있는 세계, 언제나 예측 가능한 세계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 소르반 대학에서 수학, 기하학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자질은 이제 예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수학, 기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러고서는 에콜 디 루브르, 그러니까 루브르 실제로 이제 루브르 미술관이죠. 거기에 부설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입학해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그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어서 에콜 데 보자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 최고의 미술학교죠. 그죠? 거기에서 그림을 배웠고 나중에는 페르낭 레제의 문화생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제랑 같이 일을 하면서 초현실주의 혹은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의 기법들을 배우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러 잠깐 프랑스에 왔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1938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끔찍했던 프랑스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도 계속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드로잉, 판화 이런 평면 작업을 했고 아까 봤던 팜메종도 그 시기에 나온 작업이죠. 그랬다가 4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평면에서 조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 부르주아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온 미술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40년대 중후반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굉장히 소란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 30년대, 40년대 동안에 이 전쟁을 피해서 유럽에서 뉴욕으로 굉장히 많은 미술가들이 건너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을 만나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팜메종에서 보이는 그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지속적으로는 초현실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탐구하려고 했던 대상인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 부르주아의 작업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판화, 평면적인 작업으로 시작하다가 40년대 후반, 50년대로 넘어가면서 조각, 설치 이쪽 다 이렇게 그 3차원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 4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어떤 미술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초현실주의뿐만 아니라 추상 표현주의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추상 표현주의는 사실은 이미지를 만들진 않지만 표현주의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내면을 표현적 기법을 통해서 표출해내는 그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 부르주아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소재들, 재재들 이런 것보다는 활용하기에 좀 편하고 뭔가 그 독특한 질감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석고가루, 라텍스, 나무, 돌 이런. 그러니까 조각에서는 그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해서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게 페르소나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80여 개의 나무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다 길고 삐죽삐죽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거나 섬세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뭔가 다칠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것 같고 이런 형상들이잖아요. 실제로 이 작품은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삶에서 의미를 지녔던 어떤 인물들을 재현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지금도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무를 활용해서 형상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도 여전히 뾰족하고 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 얘기하자면 가늘고 뾰족하고 긴 것들은 다 남성성, 남근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는 보시면 끝이 뾰족해요. 그리고 위가 더 무겁고 이렇게 뭐가 그 굉장히 불안정하게 작업을 지금 해놨죠. 그죠? 보통 같으면 이걸 뒤집어서 놓으면 훨씬 안정감이 있을 텐데 이 작가는 이걸 거꾸로 세워서 꼭 이렇게 흔들흔들 쓰러질 것만 같은, 그리고 근처에 가면 이렇게 나를 찌를 것만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가가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남성들에게 받은 상처 혹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형상화를 한 것들이고요. 사실 남성들의 문제는 여성에게 상처를,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라는 게 이 당시 작가의 머릿속에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쯤 이르게 되면 부르주아는 굉장히 독특한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을 보면 딱 보자마자 이건 너무 성적인 건데? 라고 인지할 만큼 성적인 특징이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시각적, 촉각적, 거의 공감각적인 그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저번에 뭐 여성 누드 이런 걸 봤어도 주로 시각적인데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었다면, 루이스 부르주아의 이후 작업들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촉각적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에로틱, 그 성적인 것 이런 걸 제대로 포착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작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많은 이제 여성 미술가들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업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분들은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업이 굉장히 개성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직관적인 것이 그 속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바로 느낌이 와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바로 볼 텐데, 우리가 바로 보려고 하는 작품은 이제 그러니까 남근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리석이나 브론즈나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버전은 라텍스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남근의 형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남근 형태의 배설물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다형적으로 모순적인 이런 걸 이 부르주아가 어떤 나름의 세계관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음경 형상으로 된 이 작품은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라텍스로 만들어진 이 작품인데요. 제목이 소녀예요. 피에트는 그냥 소녀가 아니라 어린 소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어린 소녀 같지는 않죠. 그죠? 이건 분명히 남근이죠. 그죠? 남근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촉각적인 어떤 질감을 느낄 수는 없는데, 라텍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부드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약간 매끌거리고 부드럽고. 그런데 이게 표현된 게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비평가는 뭐라고 썼냐면, 매달린 채 이게 거칠거칠한 쪽은 분명히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 남근은 그 해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덩이로 막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게 거칠거칠 말랐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거의 죽음에 도달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소녀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이 남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 핏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막 사람을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용 방식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재를 보시면 라텍스여서 라텍스 역시 보들보들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상처 주거나 누구를 이렇게 막 아프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남근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다양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다형적으로 모순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와 정반대되는 굉장히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퇴출시켜야 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는 모순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에 많은 젊은 여성 미술가들이 매료되었고 이제 하나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내보이는 작업에 매진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즈음부터 이 작가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굉장히 끔찍한 기억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녀에게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작가의 삶을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했고 호색한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참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에 이제 영어 선생님을 들이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젊은 여성이었고 루이스 부르주아가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가정교사 언니가 아버지의 정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충격은 루이스 부르주아만 받았던 게 아니겠죠. 그죠? 언니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그 남동생은 이제 약물에 시달리다가 계속 이제 그 자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이제 과도한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고 계속 막 삐그덕삐그덕 그러니까 완전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떠나고 싶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일들을 사실은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이제 작가가 나중에 얘기하긴 합니다만 치유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는 작업 자체가 일종의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가 노트를 보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 가족의 저녁 식탁에 군림하고 앉아서 만족스러운 듯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렸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거기에 침묵하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던가를 설명하곤 했다. 우리는 화가 치밀어서 그를 잡아 식탁 위에 던져버리고는 그를 해체하고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아버지의 파괴입니다. Destruction of Father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이 둥글둥글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둥글둥글하게 굉장히 그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면 동굴처럼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아늑한 동굴에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식탁이 있고 이 식탁 위에 뭔가 살코기 같은 게 얹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식탁 위에 던져놓고 해체하여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여서 아버지를 살코기로 만든 후에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거 뭐 친부 사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작가는 군림하던 아버지를 끌어내려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는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면 가부장제를 해체해버리는 그런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뭔가를 어떤 폭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지만 가족들이 지금 일심단합하여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해체하는 상황을 작업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No Exit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내려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공간에서 계속 거의 무슨 영원히 뱅뱅 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뭐지? 그러고 보다가 이 작품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성적인 상징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남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고환이 있고 성기가 있고 멀리서 보면 남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작가가 우연찮게 그 가정교사 언니와 아빠의 불륜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도망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는, 정말 출구가 없는 그 답답했던 상황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드디어 이제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작가는 엄마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이제 전 세계에 총 6작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엄청 커요. 높이가 9.25m라고 하니까 거의 4, 5층 아파트 높이죠, 그죠? 그리고 청동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거미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거미를 청동으로 엄청 크게 제작해 놓고 제목을 엄마, 마멍이라고 달아요. 마멍은 불어로 엄마죠. 마멍은 유아어죠, 사실은. 물론 우리도 엄마 하다가 뭐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고 하긴 하지만 어머니하고 엄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자신의 어머니를 엄마라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는데 엄청 큰 청동 거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여기에 대해 작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강한 연대감, 이런 유년의 기억을 불러와서 자기 알을 보호하려는 모성,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엄마의 이미지로 잡고서는 이걸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엄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엄마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청 강한 척 하기 때문에 엄청 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이 엄마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뿐이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제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거대한 크기와 상반되는 이미지, 다시 말해 가늘고 약한 다리를 만들어서 센 척하지만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가진 어머니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마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다리가
너무 가늘고 길어요. 그 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이 보면 이게 잘 지탱을 할까? 밑으로 지나갈 때 약간 겁나요.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 배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깔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실 요 배 밑에 알집이 있는데 이 알이 무려 26개나 되는 대리석 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 철망 같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작가가 엄마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지만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새끼들을 끌어안고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위태위태한 엄마의 상황을 모성애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미로 대신해서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세부를 보시면 실제 이렇습니다. 이게 몸통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쇠의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안에 대리석 알 26개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와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다리 너무 가늘고 길어. 뭐 이런 느낌이 실제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만큼 이 작품도 굉장히 이제 긴 시기 동안 제작이 됐는데 그리고 작품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조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르주아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대립적인 양식들이 중첩되고 이게 또 확산되고 옛날에 썼던 모티프들이 새로운 작업 맥락 속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막 한쪽으로 나가서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작업이 현재의 작업에 영향을 주고 지금 이 작업들은 또 미래의 작업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한테 그 왜 과거의 작업을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작업에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관계는 뭐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면 얘기하는 가족 간의 관계, 나와 타인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체와 성적인 모티프를 어떻게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요소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야말로 이 작가가 그 화두처럼 짊어지고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작가는 이 관계를 사실은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삶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에게 삶의 문제, 삶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고요. 이것들을 형상화할 때 새로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작가가 항상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 작가는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버지와 가정교사 언니의 불륜을 내가 직접 목격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 적개심,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노 엑싯의 계단과 그 두 개의 공, 그다음에 가림막, 그림자 이런 것들의 관계로 형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거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 거미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성, 남성, 뭐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 맺기 이런 걸 통해서 이 작가는 인간들이 관계 맺기를 한다는 거는 뭘까? 인간의 존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모든 작업은 관계에 관한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가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자전적이잖아요.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작품 속에 이렇게 담아내면서 작가는 정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가의 작업은 이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페미니즘적 요소가 많죠. 두 번째는 거의 뭐 남근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에 관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 혹은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은 굉장히 묘하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기하학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사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인 작업이다 라고 평가받는 게 이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 일반에 관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루이스 부르주아는 뭐 독창적인 작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재밌고 치우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밖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작 그 자신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내면서 치유받고 싶었어. 라고 작가는 주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정신의 건강함을 보증해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해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아픔을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다시 말해 이제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는 대면함으로써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어떤 아픔을 대면하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술 작품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게 루이스 부르주아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작가는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든 유년기를 보냈고 남성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믿을 수 없다. 남성은 항상 여성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담아내고 하는 동안에 인간에 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해 나의 어떤 그 상처들이 조금 덜 쓰라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내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가 작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여성 미술가라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두 개를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를 받고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치유를 받기를 꿈꾸는 그런 이제 독특한 어떤 길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좀 덜 어려운 얘기, 좀 약간 좀 그 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굉장히 약간 좀 펑키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듣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자,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